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시학자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도록 음악과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18년 동안 무려 500권의 책을 쓴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감옥 같은 유배지에서, 그것도 56세의 늦은 나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로 치면 하루에 A4 용지 10장씩 쓴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대의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몰입하게 만들었을까요? 1801년 3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강진. 차가운 비가 내리는 이른 봄날, 이곳으로 유배를 떠나는 56세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자는 미용, 호는 다산.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 최고의 지식인으로 불렸던 인물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 평생의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구나. 짐수레에 몸을 맡긴 채 고향을 뒤돌아보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평생의 벗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 56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 오히려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정약용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성공과 좌절, 절망과 희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어떻게 조선을 바꾸고 후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 음력 6월 16일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제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나주 정씨. 이 마제마을은 한강이 굽어 흐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정재원은 진주 목사를 지낸 양반이었지만 그리 큰 벼슬을 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죠. 어린 약용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보다 책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이었습니다. 3살 때부터 한글을 깨쳤고 5살 때는 벌써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7살 때는 사서삼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정도였죠. 약용이 이 녀석, 또 책만 보고 있구나. 가끔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해야지. 어머니 윤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약용에게는 책 속 세상이 놀이터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사책을 좋아했는데 한나라와 당나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훌륭한 정치를 해보고 싶다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에게는 더욱 특별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큰형 정약현은 온화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집안의 맞이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바다와 물고기에 관심이 많아서 훗날 자산어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학 백과사전을 쓰게 됩니다. 동생 정약종은 형들보다도 더 총명했지만 서양 종교인 천주교에 깊이 빠져들어 훗날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중 한 명이 되었죠. 우리 집안 아들들은 모두 남다르구나. 이웃 어른들이 감탄할 정도로 정씨 집안의 내 아들은 모두 뛰어났습니다. 특히 셋째 약용은 형제 중에서도 가장 글솜씨가 뛰어났죠. 이들 형제의 아버지 정재원은 자식 교육에 특별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공부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운 것은 반드시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공부는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 훗날 정약용의 실학사상의 근본 뿌리가 되었습니다. 10세 때 정약용은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시험 삼아 강을 주제로 시를 지어보라고 했을 때 약용은 즉석에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가고 산새는 지저귀며 날아가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진리만은 영원히 남으리라.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철학적인 내용의 시를 지다니. 하지만 정약용의 어린 시절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2세 때 천연두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당시 천연두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약용이가 위험하다고 하네. 온 가족이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정약용은 병상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만 공부는 해야겠어. 이런 의지력 덕분에 병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때의 경험이 훗날 그의 강인한 정신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정약용은 처음으로 과거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단순한 암기식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죠. 아버지,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르게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다. 약용아.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질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17세 되던 1779년 정약용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형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의 천지남을 찾았을 때 일입니다. 천지남에서 이벽이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이벽은 서학, 즉 서양 학문과 천주교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서양에서 온 책들입니다. 이벽이 보여준 책들은 정약용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주실에 기하원본, 고려만국전도. 이런 책들에는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지식들이 담겨 있었죠. 이 책에 따르면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고, 하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별들과 다른 세계들이 있다고 하네. 젊은 정약용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서양의 과학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계 원리, 수학, 천문학, 지리학. 이런 실용적인 학문들이야말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상 제사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조선의 전통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양의 과학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종교는 글쎄. 이때부터 정약용은 서양 문물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실학사상의 토대가 되었죠. 1783년 22세의 정약용은 드디어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문과의 급제에서 진짜 관리가 되어야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시기에 정약용은 시와 글쓰기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가 쓴 기행문들은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어느 날 금강산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어도 사람의 마음보다 깊지 않고 하늘은 넓고 땅은 크지만 인간의 의지보다 크지 않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런 철학적 깊이를 보여주다니. 1789년 28세의 정약용은 마침내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을과 3등으로 합격한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관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관직은 성균관 박사였습니다. 젊은 유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정약용은 이 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기존의 선생들과는 다른 정약용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정약용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실용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농업 기술, 건축 기술, 의학, 상업. 이런 것들이야말로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정약용의 재능과 철학을 알아본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1790년 정약용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조 임금이 그의 글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죠.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개혁적이고 학문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했는데 정약용의 글에서 바로 그런 정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젊은이의 글솜씨가 범상치 않구나.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뛰어나다. 정조는 정약용을 직접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정약용인가? 내가 쓴 상소문을 읽어보니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더라. 특히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인상적이었다. 감사합니다, 전하. 신은 늘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학문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학자들만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정약용은 정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792년 정약용에게 생애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원 화성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때 그 유명한 거중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함께 건설하는 신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성곽을 쌓는 작업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돌을 높은 곳까지 올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는 언제 완공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정약용이 나섰습니다. 임금님, 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서양 책에서 본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해서 거중기라는 획기적인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무거운 돌도 훨씬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신기한 기계를 생각해냈는가? 서양의 과학 원리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한 것입니다, 전하. 거중기 덕분에 수원 화성 건설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도 절약되어 공사비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정조는 정약용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실용적인 학문이 이런 것이구나.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 말이다. 이후 정약용은 정조의 브레인 역할을 하며 각종 개혁 정책에 참여했습니다. 규장과 검서관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서적들을 정리하고 각종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죠. 1794년에는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경상도 일대를 시찰했습니다. 이때 정약용은 탐관오리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어사 나으리께서 정말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구나. 백성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약용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795년에는 곡산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방관으로서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는 경험을 쌓게 된 것이죠. 곡산은 지금의 황해도 지역으로 당시에는 매우 가난한 고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곡산에서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농업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작물을 보급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했죠. 부사님께서 오신 후로
우리 고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에게는 공무 외에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 마시기였죠. 그는 조선에서 차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차 한 잔에 담긴 향기가 마음을 맑게 해주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는구나. 정약용은 다신계라는 차 동호회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학문과 정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관직 생활에서 차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또한 이 시기에 정약용은 가족적인 행복도 누렸습니다. 부인 홍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4명을 두었는데 특히 아들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약용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조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정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던 보수적인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서학과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압의 칼날이 곧 정약용에게도 향하게 되었습니다.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11세의 어린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실권은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잡았는데 그녀는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반대해온 보수 세력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1801년 마침내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도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정조 시대의 개혁 세력들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직접적인 천주교도는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천주교의 종교적 교리, 특히 조상 제사를 부정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가 서학 서적들을 많이 읽었다는 것. 둘째, 동생 정약종이 열렬한 천주교도였다는 것. 셋째, 정조의 총애를 받아 개혁 정치에 참여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약용, 내가 사학 천주교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는 정약용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천주교도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만 서양의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천주교의 종교적 교리는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 동생 정약종과는 어떤 관계냐? 혈육의 정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종교적 신념을 제가 공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정조 시대의 개혁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것이죠. 더 큰 비극은 동생 정약종의 순교였습니다.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형제로서 정약용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약종아, 왜 그렇게까지? 결국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56세의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었죠. 유배를 떠나는 날, 가족들의 배웅을 받는 장면은 정말 애절했습니다. 특히 부인 홍 씨의 눈물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보, 몸 건강히 지내시고 꼭 돌아오세요.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걱정 말게. 반드시 돌아오겠네. 아이들 잘 키워주게. 하지만 정약용 자신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유배는 보통 평생을 가는 형벌이었으니까요. 강진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짐수레를 타고 사흘을 가야 했죠.
그동안 양반의 몸으로 편안하게 살았던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행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끝이구나. 강진에 도착했을 때 정약용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했던 관직 생활도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졌으니까요. 56세라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강진의 첫 어처는 동문 밖 주막이었습니다. 습하고 춥고 지저분한 곳이었죠.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고위 관리가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첫날 밤, 정약용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조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던 시절, 거중기를 발명해서 칭찬받던 순간, 곡산에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학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진에서의 첫 겨울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정약용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내 평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하지만 봄이 오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진 앞바다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공부들을 해보자.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가. 이때부터 정약용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잠을 잔 것이죠. 56세의 나이에 이런 당행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 유배온 양반은 매일 무예 그렇게 끄적끄적 쓰고 있을까?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정약용의 일과는 철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오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전들을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죠. 오후에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온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유배지에서 만난 제자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윤단보, 이양래, 황산 같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정약용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천천히 설명해 주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야.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정약용 자신도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을 실감했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첫 번째 대작은 목민심서였습니다.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다룬 실무 행정학 교과서였죠. 자신이 곡산부사로 일했던 경험과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상적인 정치론을 결합한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백성을 돌봐야 한다. 목민심서에는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선정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지,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지, 백성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두 번째 대작은 경세유표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전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담은 책이었죠. 관리제도부터 세금제도, 군사제도까지 조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라의 제도는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다. 세 번째는
흠흠신서였습니다. 형법과 재판에 관한 책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방법을 담았죠. 정약용은 실제 재판 사례들을 분석해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작들 못지않게 감동적인 것은 가족들, 특히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학만아, 학리나, 너희들이 그립다. 아버지가 멀리 있어서 직접 가르쳐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효도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살아라. 책만 읽지 말고 농사일도 배우고 상인들과도 어울리면서 세상 물정을 익혀라. 진짜 공부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도 아들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났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은 뜻이 맞는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윤단보였습니다. 강진의 양반 집안 출신으로 정약용의 학문에 깊이 감동받아 찾아온 청년이었죠. 선생님, 저도 백성을 위한 참된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책상머리 공부가 아니라 실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학문이니까. 윤단보는 정약용과 함께 강진 지역의 농업 실태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이학래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죠. 선생님, 저는 배경이 없고 가난합니다. 그래도 학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학문에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 이학래는 훗날 정약용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황상이었습니다. 의학에 관심이 많은 청년으로 정약용과 함께 마과회통이라는 의학서를 편찬하기도 했죠. 선생님, 의학도 실학의 한 분야입니까?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실용적인 학문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제자들과의 교류는 정약용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유배지이지만 진정한 학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차 문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강진대 응사의 아암 회장 스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차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했죠. 스님, 이 다산의 차 맛이 정말 일품이군요. 선생님께서 마음을 비우고 마시시니 더욱 감미로운 것입니다. 정약용은 차를 마시면서 스님과 인생과 학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같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약용을 다산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차를 사랑하고 차의 정신을 체현한 학자라는 뜻이었죠. 정약용은 차에 관한 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향기는 코를 따라 뇌수에 들고 맛은 혀를 거쳐 폐부에 사문해.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맑아지고 두 모금 마시니 마음이 고요해지네. 이런 시를 통해 차의 효능과 정신적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다신개첩이라는 차에 관한 종합서적을 편찬했습니다. 차의 종류, 제조법, 우리는 방법, 차의 효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차 백과사전이었죠. 이 시기에 정약용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강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한 것이죠. 강진지라는 지역 향토지를 편찬해서 강진의 역사, 지리, 인물, 문화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곳에서 살게 된 이상, 이곳의 역사와 문화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정약용의 이런 자세는 현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배 기간 중 정약용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된 것은 가족들과의 편지 교류였습니다. 특히 내 아들 학연, 학유, 학만, 학린과 주고받은 편지들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큰아들 학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연아, 내가 20이 넘었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으니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눌리지는 말고 천천히 배워가면서 성장해라. 둘째 학유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학유야, 내가 글 공부를 좋아한다니 기쁘다. 하지만 책만 읽지 말고 실제 생활에도 관심을 가져라.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 진짜 공부가 된다. 셋째 항만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항만이 좀 더 활발하고 실천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이죠. 항만아, 내 성격이 나와 가장 비슷한 것 같다. 책상에 앉아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해라. 그것도 훌륭한 공부다. 막내 항린에게는 더욱 애정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린아, 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너를 품에 안고 재워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몸 건강히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렴. 1810년 막내 아들 항린이 진사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화는 특히 유명합니다. 정약용은 혼자서 펑펑 울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 막내 아들이 해냈구나. 비록 아버지는 여기 갇혀 있지만 아들은 당당히 과거에 합격했구나. 유배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정약용은 하루 종일 기뻐했습니다. 강직한 학자의 모습 뒤에 숨어있던 인간적인 아버지의 면모였죠. 부인 홍 씨에게 보낸 편지들도 애절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내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몸 건강히 지내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집 뒤뜰의 감나무에는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을까? 마당에 국화꽃은 잘 피었을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리워진다. 이런 편지들을 통해 정약용의 따뜻한 인간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815년에는 정약용에게 개인적으로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학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정약용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유야, 아버지가 곁에 있지 못해서,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해서, 유배지에서 아들의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이 쓴 제문지원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곁에 있고 싶었겠지만 아버지는 먼 곳에 갇혀 있어서 내 손도 잡아주지 못했구나. 저승에서는 편안히 쉬어라, 내 아들아. 하지만 정약용은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학문 연구를 통해 슬픔을 승화시키려 했죠. 이때 쓴 상례사전은 조선시대 상례 문화를 정리한 중요한 저작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18년 유배 기간 동안 이론 학문적 성과는 정말 경이적입니다. 총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는데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주요 저작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행정 분야. 목민심서는 48권 16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 종합교과서였습니다. 부임, 율기, 봉공, 애민, 이전, 호전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지방관의 모든 업무를 다루었죠. 목민관은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봐야 한다. 백성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여기고 백성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겨야 한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실무 지침들이 가득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야 공평한지, 재판을 어떻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경세유표는 중앙정부 전체의 개혁안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정약용은 조선의 관제를 6조에서
일경사사로 개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법률 분야. 금음신서는 형법과 재판에 관한 책으로 실제 재판 사례들을 분석해서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재판관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의심스러우면 관대하게, 확실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약용은 특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신문 기술, 판결문 작성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죠. 의학 분야. 마과회통, 신종두론 등의 의학서도 저술했습니다. 특히 천연두 예방접종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죠.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론만 있고 실제로 병을 고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언어학 분야. 아언각비는 우리말 연구서로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어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죠. 지리학 분야. 아방강역고는 우리나라 고대 지명을 연구한 책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지명, 변천사를 추적한 방대한 연구서였죠. 종교 철학 분야. 역학서원, 중용강해 등을 통해 전통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리학의 관념적 해석을 비판하고 실용적 관점에서 재해석했죠. 농업 기술 분야. 농가집성에서는 농업 기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농작물 재배법, 농기구, 개량법 등을 다루었죠. 문학 분야. 다산시문집에는 수많은 시와 산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배지에서 느낀 심정을 담은 시들은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강진 바닷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쪽으로 불어가고 구름은 북쪽으로 흘러가네. 내 마음도 그 바람과 구름을 따라 고향으로 가고 싶구나. 이 모든 저작들을 18년 동안 완성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의 학자들도 평생에 걸쳐 이 정도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약용의 연구 방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순서로 연구하고 꼼꼼히 기록을 남겼죠. 또한 제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818년 9월 드디어 정약용에게 해배령이 내려졌습니다.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정약용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56세에 유배를 떠났던 중년의 학자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해배 소식을 들은 정약용은 기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강진을 떠나는 날, 그동안 정약용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현지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신 거예요?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윤단보, 이학래, 황상 등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18년 동안 아버지 같고 스승 같았던 정약용과의 이별이 아쉬웠던 것이죠. 얘들아, 울지 말거라.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들을 잊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스승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다. 정약용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였지만 진정한 학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정약용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8년 전 절망과 분노로 떠났던 길을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구나. 한양 근처에 이르자 큰아들 학연이 마중 나왔습니다. 18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이었죠. 아버지, 학연아, 많이 컸구나.
18년 전에는 젊은 청년이었던 학연이 이제 중년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무게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맞이의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정약용을 맞이한 것은 부인 홍 씨와 나머지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들이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부인 홍 씨도 18년 동안 많이 늙어 있었지만 남편을 맞는 미소만큼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돌아온 세상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조선은 다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 있었죠. 실학을 받아들일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관직에 복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그동안의 저작들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벼슬할 나이도 지났고 세상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냥 고향에서 조용히 학문을 완성하며 살자. 정약용의 만년은 평온했습니다. 손자들을 가르치고 찾아오는 후학들과 학문을 토론하고 자신의 저작들을 다듬는 것이 주된 일과였죠. 하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과 강행군 같은 연구 활동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이죠. 1836년 2월 22일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학문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끝까지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학문은 한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실학 사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화기가 되면서 정약용의 진가가 재발견되었습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를 추진해야 했던 시대에 정약용의 실학사상은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식민지 현실에서 올바른 정치와 행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해방 후에는 정약용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근대적 개혁 정신의 뿌리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정약용의 사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56세의 늦은 나이에 유배를 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약용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둘째, 평생학습의 정신입니다. 정약용은 75세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위대한 학자를 만든 것이죠. 셋째, 실용적인 학문 정신입니다. 정약용의 모든 연구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을 추구했던 것이죠. 넷째,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에도 가족을 잊지 않고 편지로 소통했던 따뜻한 마음이 감동적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째, 열린 사고방식입니다. 정약용은 서양 문물을 맹목적으로 거부하지도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에도 정약용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고민하는 자세, 그리고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오늘 밤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56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성취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숭고한 정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정약용 선생처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조건이 불리하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세척으로 333척을 이긴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그의 인간적인 고민과 눈물, 그리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발휘한 불굴의 리더십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